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기본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을 필요한 사항들만 보고 지나갑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제대로 정리해야만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혼란이 없습니다. 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동시에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어 국토계획법의 점수와 개발법의 점수를 동시에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보시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해나가실 것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74페이지에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된 개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우선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었습니다.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앞에 나온 단어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비사업은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우선 우리가 정리하시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이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의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 단계별 집행 계획상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시행 가능하다 판단되면 2단계 절차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저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실시 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설치한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3단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남공청회 협의 심의, 지정고시라는 것 찾으셨죠.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것이 각각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곳을 도시개발구역, 수업시간 중간에는 개발구역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 적이 있는데 그 광명시흥지구 지정할 때 그곳에는 8만 세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함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가 도시개발구역이고 그곳에 8만 세대 아파트 건설한다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 개발계획이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죠.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자를 우리는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1단계 계획이었던 개발 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수용 방식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서 보셨던 방법인데 사전 현금 보상하고 토지 소유권 확보하여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금 보상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종전 토지를 개발 사업 다 끝나면 개발된 땅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입니다. 토지의 지자와 교환의 환자를 조합한 말이 환지라고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 사업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 발박, 개발 사업이 끝나는데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절차 밟고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 환지 처분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땅을 사후 현물 보상하기로 했죠. 그 사후 현물 보상 이행하는 것이 바로 환지 처분이 되게 됩니다. 저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환지의 소유권을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중에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와 동시에 아파트를 얼마 건설할 것인지 함께 발표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사업해야 되죠.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3가지인데 이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특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만 공부하더라도 혼용 방식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공사 완료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용 방식, 토지 수용, 공사 착수 완료, 준공공사,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 찾을 수 있고 177페이지에는 환지 방식과 관계된 사항으로 환지 계획 인가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이러한 것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살피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봐나갑니다. 178페이지 찾으셨죠? 178페이지에서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봅니다. 도시개발법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용어정의에 나오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제가 하라는 것만 따라 하시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제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을 시험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그 지엽적인 문제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 찍으면 정답 찰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발법은 제가 시키는 부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5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항상 제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와 개발법의 절차를 헷갈려하면 망해버립니다. 과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데 우리는 국토계획법 잘하고 따라오실 거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따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보십니다. 양가 1번 도시개발구역 찾으셨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저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등의 기능 있는 단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시가지 조성, 조성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관광단지, 산업단지 있죠. 그 단지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여기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 하면 바로 3기 신도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에 관한 사항은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180페이지를 잠깐 보십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찾으셨죠? 여기 1단계와 관계된 사항은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구역 이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 특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도지사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추정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보셨는데 얘를 별표해 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4번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장, 지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는 이 전부가 지정권자이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지정권자이다. 딱 하나만. 그래서 우리 광명시흥주구에 8만 세대 아파트 개발하는데 그곳은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이자 광명시흥주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거든요. 국장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지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 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지정권자는 딱 하나이죠. 가끔 TV뉴스에 나오게 되는 성남시의 대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본 적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인데 분명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성남시장이 지정권자이다. 성남시장. 그래서 이들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자이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이 중에 딱 하나만 지정권자입니다. 만약 지정권자가 둘 이상 될 수 있지 않느냐? 저 지정권자가 둘 이상 되게 되면 배 사공이 여러 명 있는 겁니다. 배 사공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배는 잘 간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단독 지정권자가 존재합니다. 공동지정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된 사안들을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 걔는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권자 잠깐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바로 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서 박스의 도시적, 주거적 상업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끝에 이상이라는 말만 주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공익사업으로서 규모 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규모 작은 사익사업은 개발인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인 허가 대상에는 어떤 숫자 기준 미만이 개발인 허가 대상이었고요. 무엇 이상이라고 하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규모 크다, 이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국장, 지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이들이 지정권자이고요. 그 지정할 대상으로 규모 커야 된다. 이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은 어디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면 우리 땅에 투자 잘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함께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이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 수립권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주종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십니다.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공모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한 후 줄여놓습니다. 원칙은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모 동그라미 하셨죠. 여기 공모는 세종시 개발 사업을 연상해 주십시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한다고 국제적으로 설계 도면을 공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도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명확해야만 설계 도면 작성할 수 있죠. 그렇게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업 자연녹지적, 니은 생산녹지적, 디귿 도시적 외지역, 그리고 리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음분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주거지역부터 30 이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과 관련된 수립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를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역 외지역, 주상공해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가격 올라갑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그렇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장소라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가농자의 경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천천히 수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묶어 놓으시는데 옆에다가 보전녹지지역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여기 보전녹지지역은 서울의 용산공원입니다. 공원이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용산공원 한 5년, 10년 이용하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 100년간 공원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센트럴파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공원은 100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전 녹지 지역은 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라면 70% 이상은 녹간농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주는 녹간농자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그런 급등하는 곳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정권자가 수립해야 되지만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공모에 의한 개발계획 반영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데 얘는 필요 없지만 4번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18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차시였죠.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 주민 의견 청취 차시였죠. 동물의 1번입니다.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거나 그러면 국장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거 지정권자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결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로 표현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군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에 통하여 공람이나 공청에 가로해 놓습니다. 주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또는 공청입니다. 만약 내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공람하겠습니까? 공청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공람할 겁니다. 공청회 하면 공청회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란 들고 나타나시거든요. 토마토 들고 나타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람 또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선택사항이지 두 개 중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다만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191페이지에 양가로 3번 공청회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장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0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람 기간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람부터 공청회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다 하고 공청회도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지구 면적은 90만 제곱미터 정도이거든요. 공청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공람 절차하고 공청회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반인들은 이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공법상 공청회 총 5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공청회는 딱 3개입니다.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와 그리고 지금 보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등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92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1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동시에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고 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장, 지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죠. 바로 198페이지 보시게 되면 3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 나옵니다. 그리고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지정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이들은 공이죠. 그리고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추정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들은 민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개발 사업하는 자, 바로 시행자 정해야 되죠. 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성남시장지구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가 시행하게 되었을 때 애초 이행 보증금으로서 400억 정도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400억을 SK 회장님 여동생에게 대출받아 400억 조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돈이 빌려짐으로써 이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첫 시행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나 실제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능력 확인하고 시행자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있어서는 국가랄지라도 정부 투자기관이랄지라도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설립한 조합이 민간으로서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관광단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들 수 있는데 이들이 국가이거든요. 그런 단지 조성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때에도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받은 때에만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지나갑니다. 지금 시간에는 기본 과정으로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개설 사업 절차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211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2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계획이라는 것 찾으셨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받아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은 실시계획 작성 의무가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찾았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개발계획은 1단계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양가 1번 잠깐 보십니다.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고 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의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3번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인가이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 받아야 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다고 하면 저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지정권자이고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2단계는 모두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저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고시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입니다. 나는 수용 방식 약간 이해된다?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취득하여 개발사업하는 형태가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현금 보상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 관한 사항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214페이지에는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된 구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 2번 시행방식 구분 찾으셨죠. 표에는 환지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 얘도 나중에 심화 과정 다룰 때 그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17페이지에는 6.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있죠. 수용 방식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출제되는 사항들 그때 한번 함께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보십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그리고 1.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27페이지에는 그림이 하나 잘 그려져 있는데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광명시흥지구라면 여러 필지의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경지에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없죠. 도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기반설에 둘러싸인 대지가 조성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사후현물 보상 형태로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 토지의 가치가 평당 100만 원이고 그 토지 면적이 만약 1000평이 있다면 개발사업 이후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으로 뛰게 되면 돈값 보상 원칙에 따라 100평 주면 되죠. 이런 형태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전체 면적의 10%를 사후 현물 보상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사후 현물 보상 받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는 겁니다.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환지해주고 남았다 해서 그 땅을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보류 중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 부담했거든요. 그런 비용 부담을 해결하라고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땅을 채비지라 표현합니다. 여기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대체하는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비지, 개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는데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어디에 몇 평을 보상받을 것인지 그걸 계획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환지 계획입니다. 여기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런 보상에 관한 계획은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보상 약속이거든요. 그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고 이들의 가장 가까운 행정청이 있다고 하면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개발 계획 아닙니다. 시행자 작성하게 되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바로 어딜 보시는가 하면 234페이지를 봐주십니다. 234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리고 4번 환지 계획의 인가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행정처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한 때는 특별자조이사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 인가하면 사후 현물 보상을 시군구청장이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환지 계획이고요. 이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대한 약속이죠. 개발 사업 다 끝나면 환지 줘야 되죠. 그 환지 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옆에 환지 예정지 있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나중에 심화학습 또는 문제 풀이할 때 함께 하시면 되고 바로 239페이지 봐주십니다. 환지 처분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의의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보상 계획인 환지 계획을 시행자 작성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개발 사업 다 끝나면 환지 보상해야 되죠. 환지 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처분은 보상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절차를 환지 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얘 하나만 파악해 놓습니다. 바로 241페이지 4번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동그라미 1번만 봐 놓습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가로 해 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추정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종전 토지로 분당.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분당.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그때는 종전 농경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개발된 환지가 나와야 됩니까? 환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일은 그날 24시가 공고일 종료일이고요. 다음날 0시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일 24시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0시 되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계속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해야 됩니다. 하나 뒀다면 하나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로 변경되거든요. 그걸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법에서는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말짱 지듯이 지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미래 보상받을 땅이죠. 그 보상받을 땅은 바로 종전 토지입니다. 그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것 의제이죠.
종전토지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지청 공고 다음 날에는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환지 방촉 개발 사업하게 되면 종전토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데 보상받게 되는데 그걸 꼬아 표현한 게 이 말입니다. 예전의 법은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 법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법을 어렵게 생각해야만 법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해 놨습니다. 다만 우리 약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약간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기본 과정으로서 국토계획법 많이 하시는 거고 개발법은 3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저 3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너무 공부하면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 공부한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은 이 정도만 봐 놓습니다. 뭐 나머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좋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필요한 시험에 나올 것들만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개발법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